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돈이에요. 들어가는 글을 볼게요. 저자가 여기서 몇 가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 책의 기본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이 똑똑한지와는 상관이 없고 행동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책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인데요. 어떤 투자의 결정을 할 때 숫자와 표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제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엄청 똑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과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의 심리학이라는 의미도 여기 이 행동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고 분석해서 이제 돈을 벌어보자 이런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어떤 성공에 대해서 그 금융적 성과가 지능, 노력과 상관없이 운에 관계된다고 이해해 볼 수도 있고 또 대단한 과학이 아니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아까 맥락과 같은 거죠. 투자를 잘한다는 건 계산을 잘한다는 것과는 다른 또 어떤 능력이나 혹은 관리 기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들어가는 말에서 이야기하는 건 투자가 합리적인 이성만 가지고 철저히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요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 책의 목차들이고요. 책은 읽기 쉽게 잘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예요. 돈에 대한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의 많은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로 진행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의사결정이 각자 개인들이 모두 다른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생각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설명해줘요. 하긴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모두가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하고 이런 거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런 확실한 척도가 없으니까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돈을 바라보고 있고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장은. 그리고 2장은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제목이 이건데요. 간단하게 요약 내용을 봐볼게요. 이 행운과 리스크는 한 풀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노력 외에 여러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가는 말에서도 말했듯이 이 책 전반에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성공했다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주는데요. 빌 게이츠와 켄트 에번슨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엄청 희박한 확률을 뚫고 엄청 좋은 조건에 마주하게 됐는데요. 컴퓨터가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이게 행운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켄트 에번스는 죽어요. 등반하다가. 등반 사고로 죽을 확률도 아주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운과 리스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운과 리스크를 이제 어떤 성공이나 투자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노력을 해서 성공했어 이건 되게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고난을 뚫고 성공을 했어. 이거는 설명이 쉬우니까 우리한테 잘 와닿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우연, 리스크 이런 것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이 게으름 때문도 아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수학 공식 같았으면 쉬웠겠죠? 그리고 편하게 이해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들로 우연과 리스크는 배제해버린 이야기들로 이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그런데 이제 이 장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은 결코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3장은 약간 간단해요. 이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돈을 계속해서 버는 것보다 리스크를 언제 멈춰야 될지 내가 충분히 아는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요약하면 스스로 만족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계속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장은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인데요. 이 장은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은 조건의 변화가 불어나서 이제 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익히 많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워런 버핏이 60대 투자를 그만뒀으면 그의 실제 자산이 99%가 적어졌다는 거죠. 급하게 경사가 올라가니까 이 복리의 무서움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은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이고요. 이 돈을 버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별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거고 정반대의 재주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돈을 벌 때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돈을 모을 땐 안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망하지 않고 유지를 하면 이제 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계획입니다. 망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장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예요. 이 장은 아주 작은 몇몇 사건들이 이제 큰 판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실패하는 것, 계속 성공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크게 이길 수 있을 때 한 번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망하면 안 되겠죠. 이 이야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모두 미쳐가는 몇 안 되는 날 당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 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장은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오직 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돈이 여기에 크게 관여한다는 거죠. 돈은 가능성이죠. 돈이 있으면 가능성이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시간도 적어지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돈이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온전히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생기는 지출도 많이 줄일 수 있죠. 시간의 낭비 같은 것들, 정 안 되면 돈 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가능성이다 라고 이 장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장은 페라리가 주는 역설입니다. 이 장은 크게 별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짧아요. 네가 만약에 존경을 원하면 페라리를 사는 것보다 인간적인 미덕을 갖고 있는 게 더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약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부의 정인데요. 페라리 이야기 앞에 나왔던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부가 이제 보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랍니다. 비싼 물건이 있다고 부자가 아니죠. 부는 구매하지 않은 좋은 차와 같은 거,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쓰지 않은 소득,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거라는 거죠. 가능성이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한. 그리고 10장은 저축을 하라고 있는데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투자를 많이 하거나 저축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은 저축입니다. 투자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저축은 내가 온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절제를 잘 한다면.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축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망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대비책이 된다는 거죠. 가능성을 축적해 놓는 겁니다. 여기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선택권을 더 많이 갖는 것. 그래서 저축. 11번째 장은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성적인 게 좋을까입니다. 일단 사람을 철저히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꽤 적당히 합리적인 것을 목표 삼으라고 해요. 완전히 컴퓨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도 이 말에는 무척이나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약간 돈을 더 많이 벌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어떤 압박을 받는 것보다 밤잠을 잘 수 있게 하는 전략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요. 이게 실제로는 수익이 더 떨어지지만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런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이런 심리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성적이지 않은. 그래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좋아하는 투자 이야기를 해요. 좋아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면 약간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럴 때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서 샀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게 이성적인 투자는 아닌데, 이성적인 투자는 미래 가치를 판단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12번째 장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다 입니다. 이 장은 간단해요.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역사가 미래의 지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에는 늘 놀랄만한 일이 생긴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장은. 13장은 안전마진입니다. 이것도 앞서 나왔던 이야기랑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안전마진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투자는 확실성이 아니라 물리학 같은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헤쳐나갈 때 안전마진 같은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면 안 되니까 현금을 보유해서 이제 그런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은 과거에나 미래의 나예요. 14장에 깔려있는 생각은 우리는 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형편없다.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조언이 어떤 금융계획을 할 때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한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미래에 산에 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돈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마음이 변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했으면 그 과거에 생각했던 것을 매몰 비용으로 만들지 말고 좀 편하게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불안정한 인간이니까. 그 15번째 장은 보이지 않는 가격표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투자에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가 비용을 돈으로 지불하진 않는데요. 어떤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이제 투자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되게 싫어한다고 이야기해요. 당연하죠. 주식 가격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당연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리스크를 감수했으면 그 리스크에 대한 비용은 덤덤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이 장의 요약입니다. 16장은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인데요. 이것도 앞에 나온 이야기랑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장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타 치는 사람들이랑 장타 치는 사람들이 현재 가격을 같이 합리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현재 가격을 그 장기적으로 주식을 장타 치고 싶은 사람은 이제 현재 가격이 충분히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바로 팔려고 하는 사람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갖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17장은 비관주의 유혹입니다. 이 비관주의가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하고 그럴싸한 소리처럼 들려요. 실제로 우리는 낙관주의를 이야기하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는데, 비관주의를 이야기하면 침착한 사람이라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심리적 기제일 수도 있죠. 최악을 생각하면 약간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좀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관주의를 택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해요, 책에서는. 그렇지만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약간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밸런스가 맞다는 거죠. 18장은 간절함을 믿게 되는 법이죠. 이에요. 여기도 앞에 내용과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우리 이야기로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고도 우리의 이야기가 달라지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투자의 세상은 물리학 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로 이제 믿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것,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알고 고려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 리딩방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비슷한 이유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주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투자하는 그곳은 물리학 같은 세계가 아니죠. 어떤 시뮬레이션이 통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이 점을 인정해라가 이 장의 요약이 될 것 같아요.
19장은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인데요. 여기서는 이 책 요약 겸 몇 가지 투자 조언 같은 걸 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해보면 요것들이에요.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될 때는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자존심은 줄이고 불은 늘려라.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라.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성공을 위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라. 실수의 여지에 항상 대비하라.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라. 리스크를 좋아하라.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돈 문제에 있어서 각자의 의견은 다르다. 혼란을 존중하라. 그리고 20장은 나의 투자 이야기. 저자 자신의 이야기를 막 써놨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맨 처음에도 말했지만 투자가 숫자랑 합리적인 계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생활 양식은 정도의 차이인데 저자는 돈을 덜 쓰는 쪽을 택한 것 같아요. 고급과는 거리가 먼 것들 이런 이야기 하죠. 이제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언제 변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그리고 독립성 이런 거를 추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알고 싶은 이야기에서는 돈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이 어떻게 형성됐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대공황식이나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넘어갈게요. 나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금융조언이라는 부록이 있어요. 여기서 기억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2점입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가치와 그 보상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모든 성공이 노력의 결실도 아니고 모든 가난이 게으름의 결과도 아님을 깨닫길 바란다.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거라.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라 라는 이야기도 해줘요. 우리가 어차피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누릴 걸 좀 줄이는 게 잘 사는 좋은 방법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 든 생각은 저는 80년대생인데 90년대 TV에서 보던 미국인의 모습과는 되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점. 그런 소비 완능주의의 미국인과는 다른 이야기로 느꼈어요. 오랜만에 전공이 아닌 책을 읽어서 재밌었습니다. 그럼 또 나중에 비슷한 책 혹은 간단히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요약해 볼게요. 그럼 안녕.